부동산 가격이 미쳤다라고 하는 가격에 지금 현재 강남 용산이 근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에 지금 현재 2021년도에 평균 가격이 26억 9천이었는데 지금 25억 8천이니까 99%, 용산구도 99%, 서초구는 98%, 그리고 나머지 지역 종로구 98, 영등포 양천 97, 성동 은평구 96, 중랑구가 95% 이렇게 회복이 됐고, 우리가 노도강, 도봉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85% 정도 회복이 됐다. 그래서 지역별은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나오면서 강남 용산은 그동안에 좋다 라고 얘기했는데 미쳤다고 하는 가격에 근접할 정도로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특징이라든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또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증이 생기게 하는 뉴스라서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게 정고점 옛날에 최고가를 찍었던 거에 간 거잖아요. 그렇죠. 찍은 거죠. 네. 그럼 이거를 서울의 아파트가 그러면 좀 올라가고 있는 건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든지, 예전에는 하락을 얘기하시는 유튜버분들 있잖아요. 예전에는 강남이나 이런 데도 완전히 꺾인다고 했거든요. 폭락한다. 근데 오늘 제가 유튜브 몇 개 라이브 하려고 좀 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분들이 강남은 빼고 얘기하더라고요. 강남 용산 거기는 별도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강남 용산도 다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본인 예상과 틀렸으니까. 그렇죠. 살짝 빼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 보면은 네. 책을 썼어요. 책을. 이 하락론자분들이 책을 썼는데 부동산 큰일 났어요. 뭐 폭망해요. 난 책을 써서 이제 그걸 들고 나왔는데 요즘 또 회복하고 있잖아요. 그 책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힘들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이유를 대서 막 그 책 얘기를 자랑을 하는데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좀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좀 바뀌니까. 그렇죠. 이제 네. 일단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냐 내렸냐 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원래 초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몇 개월 이상 해서 평균 가격이 오르고 있다. 라고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또 다른 기준을 따르게 되면은 서울에 이제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다 보니까 평균 분양 가격이라는 것도 거의 13억이 넘고 있고, 서울의 아파트 신규 아파트 평균 가격도 이제 13억이 넘고 있다라는 게, 과거에는 가격이 그 정도 가격은 아니었거든. 7억, 8억 정도였는데 그거에 비해서 보면 2배 가까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좀 길게 보느냐 또는 원래 초 대비해서 보느냐, 뭐 전고점 대비 보느냐 좀 다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오르는 추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전고점을 찍었을 때 평균 가격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랜드마크가 되는 신고가는 찍었을 것 같고, 강남의 평균적인 하위 쪽의 아파트 다 뛰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최고가 아파트 중에서 평균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미쳤다고 하는 가격을 넘어서는 신고가도 나오고 있고, 아직 예전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 것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통계를 내니까 지금 거의 평균적으로 예전 미쳤다고 하는 가격에 근접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 강남 쪽이라든지 몇 군데 용산, 뭐 서초, 뭐 종로 같은 경우 아파트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전에는 대단지 1000세대 이상의 랜드마크가 되는 단지들만 투자 가치가 있고, 네. 소규모 단지들, 보통 소규모 단지는 여기서 가깝잖아요. 네네. 이런 소규모 단지는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라이브 할 때도 기억나시죠? 저희가 10몇 년 전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해드릴 때도 소규모 단지는 투자 가치가 없으니까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다들. 네. 모든 전문가들이, 저도 포함해서.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강남 쪽의 아파트 가격 변화를 보게 되면은 소규모 단지들의 이 약진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소규모 단지의 가격이 되게 많이 뛰는 거죠. 예전에는 랜드마크 되는 단지만 뛰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소규모 단지들의 가격이 되게 많이 뛰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예전에 재개발이라고 하면은 규모가 굉장히 큰 개발이고, 그렇죠. 모아타운이라고 하면은 개발이 규모가 좀 약간 작은 개발이에요. 네. 그럼 작은 규모의 개발은 투자 가치가 낮고, 큰 대규모의 재개발은 투자 가치가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파트가 비쌀 때는. 근데 소규모 단지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강남 쪽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이나 소규모 쪽의 재개발 투자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약간 눈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사람들의 되게 트렌드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구나. 예전에 대규모의 학군 좋고 커뮤니티가 잘 된 아파트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강남이라고 하는 한정된 지역의 아파트라고 하면 좋아하는, 이게 또 아파트 가격이 예전에 그 강남 아파트도 평균 아파트가 15억일 때는, 그죠? 대단지 아파트만 찾았는데, 이제 강남의 대단지 아파트가 30억 이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20억대를 찾으려면 나홀로 단지밖에 없으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옥석 가르기 하면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다는 거죠. 요 현상이 지금 전체적으로 번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이게 과연 강남에서만 끝날까? 지금은
강남에서만 번지고 있지만 곧 용산 쪽으로 번지지 않을까? 이미 네. 뉴스에 최근 네, 뉴스 늦었나요? 많이 늦었죠. 아, 그래. 네. 각성하세요. 네. 네. 최근에는 강남, 강북을 따지지 않고 소규모 단지나 또는 그렇게 많이 주목받지 못한 단지들의 신고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금액 단위로 이제 1위부터 20위까지는 안 왔는데 보게 되면은 이 1위가 일단 56억으로 2억 정도 올랐다. 타워팰리스. 대부분 다 보면 강남 압구정동, 대치동, 개포동, 그리고 종로구 홍파동. 이렇게 경기공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요게 31억. 그러니까 5천만 원 더 오른 거죠. 그리고 그 영등포의 여의도 당연하죠. 그다음에 요즘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성수동, 그다음에 서초동, 성수동, 그다음에 뜬금없게 행당동인데 요게 20억대 아래로 가니까 성동구 행당도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순위를 조금 더 밑으로 보게 되면 11위부터 20위까지를 보게 되면은 서초, 이천동, 그다음에 중구 만리동, 그다음에 양천구 목동, 그다음에 동작구 사당동, 그다음에 은평구 진관동 이런 데도 마포구 중동, 강동구 천호동 굉장히 다양한 지역들로 이 신고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보면 6억 3천 같은 경우는 나홀로 아파트성이에요. 근데 예전에 최고가를 찍었던 것보다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거죠. 신고가를 계속 찍고 있다. 네네. 또 이제 중심 쪽에 신고가를 찍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건 첫 번째가 이제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이다. 네, 이전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악으로 규정하는 세법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게 뭐 이번 정부의 자이든 사이든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역시 사람들이 지금은 똘똘한 채에 몰려야 되고 네. 그 똘똘한 한 채에 몰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갈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정부에서 느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주택자를 규제를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집을 안 사서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저 위에 신고가를 찍어서 신고가 뛰는 데만 뛰고 안 뛰는 데 안 뛰고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엄청난 양극화를 초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지 인플레이션만큼 나쁜 게 양극화거든요. 이거를 결국은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겠다. 내가 여러 개를 팔아서 한 채를 사는 것보다는 분산해서 나누어서 임대차를 원활하게 놓는 게 하나는 내가 살고 있고 나머지는 임대차를 놔서 내 노후를 준비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결국 이 신고가를 찍었던 것들이 조금 더 낮아지고 그렇지 않은 외곽 지역에 이제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면서 좀 또 평균가를 좀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몇 년 후의 일인 거죠. 그러면은 이 몇 년 후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신고가를 찍은 것들이 감액이 내려오고 지금 굉장히 아직 신고가를 못 찍은 것들은 85% 정도로 굉장히 아직도 회복세가 낮잖아요. 얘네들이 치고 올라올 것인가? 아니면은 신고가를 찍은 금액들은 가만히 있고 이 85 정도밖에 회복을 못한 것들이 올라올 것인가. 이제 이게 이제 관점인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최상급지라고 하는 지역들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이라는 게 어떻게 나면 20억대 있는 사람들이 30억대 이상 지역으로 간 거거든요. 팔아서. 그렇죠. 네. 그러면 20억대가 빠져나간 지역들은 15억대 사람들이 20억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10억대 사람들이 또다시 비어있는 15억대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당연히 그 최고가 지역들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신고가를 보더라도 지역별로도 지금 현재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지역 강남 사구에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 목동 같은 경우 양천구라든지 또는 은평구는 서울의 가장 서북 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도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예전 가격 미쳤다고 하는 가격에 모든 단지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지역 내에서 좀 입지 여건이 좋고 선호도가 높은 또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대단지 또는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신고가들이 나오고 있다면 그거에 또 영향을 받아서 지역 내에서 그 바로 밑에 있는 아파트들이 순차적으로 반영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거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건축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또 한 가지의 어떤 가격 상승을 밀어올릴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같이 어우러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그 공사비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요즘 토지를 땅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저는 땅을 보러 다니니까 항상 네네. 땅을 사러 다니니까 서울에 그러니까 땅값이 안 떨어졌어요. 땅값이 그냥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비싸게. 근데 이 땅값이 지금처럼 유지가 된 상태에서 공사비가
땅값은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빌라 전세 사기 때문에 막 사는 사람이 없고 수요가 감소되고 이럴 때 시장에서 많은 대부분의 전문가들, 유명하신 분들이 땅값이 빠질 거다. 왜 사는 사람이 없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니까 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땅값은 빠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현장에 실제로 다니는 우리 김태현 변호사, 우리 같은 경우는 시장 조사를 해보면은 땅값이 전혀 빠지질 않았어요. 이게 놀라운 거야. 수요가 빠지면 가격이 빠진다. 하락한다라는 이론과 실제 시장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피부로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땅값이 안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지금 빌라라든지 뭐 다른 것들을 짓는 것들은 팔리지가 않으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토지들을, 그럼 그 토지를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강남이나 좋은 자리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토지를 사서 사무실로 쓸 사람도 되게 많고요. 뭐 유재석 같은 예.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월세가 많이 뛰고 나니까 그렇죠. 뭐 다가구 주택을 지어서 월세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 이거 월세 수익률은 괜찮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많더라고요.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 보니까 토지 가격은 안 떨어져요. 그러면 나는 거기다 빌라를 짓고 싶으면은 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해야지 나한테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 그 토지 가격이 안 떨어진 상태에서 공사비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아파트 이 공급가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을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회복되지 않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 예를 들어 8억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고점 10억 갔다가 다시 8억으로 떨어졌어. 네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제 8억 5천으로 뛰었어. 네네. 근데 그 옆에, 그 바로 옆에 새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토지 가격이 안 빠진 상태에서 공사비 뛰었기 때문에 이 아파트 신축 아파트 값은 13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새로 지은 아파트가 13억 분양가, 그리고 내 아파트는 8억 5천이에요. 10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근데 이 13억짜리도 막상 입주하고 여러 가지 비용을 더하게 되면 실제로 매물로 나오는 건 14억이 나오거든요. 그럼 새 아파트는 14억, 내 아파트는 8억 5천.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10억으로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이제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단기간 내에는 신고가를 찍은 것들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되게 싸고, 그럼 얘는 안 오르고 양극화는 더 심해지겠네? 개망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옆에 비싼 아파트가 걔네들이 비싸게 공급되고 거기에 이자, 비용, 여러 가지 비용들이 더하고 나면은 그게 14억에 나올 텐데 8억 5천짜리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자연스럽게 10억이나 10억 5천에 뛰게 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치 스며들듯이 8억 5천이 10억 5천이 된다라고 하는 거 스며들듯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고가는 당장 올라가. 눈앞에 딱 보여. 얘네들은 눈에 안 보여. 조금씩 올라가. 그렇다고 해서 안 오르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그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든지 또는 그런 아파트를 살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 청약을 통해서 신도시를 받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요즘 신생아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좋은 조건에 있는 것들이라면 기존의 아파트들 중에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적극적으로 공략 가셔도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강남, 용산 신고가 찍었다. 너무너무 좋아. 너무 부러워.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 돈 없어. 라고 하지 말고 그런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파트는 그런데요.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 역삼동, 양재동, 뭐 이제 우리가 빌라 같은 경우 이제 제목이 이런 빌라는 빨리 당장 파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팔지 말아야 될 것과 팔아야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아파트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그대로 대입해도 그 기준이 좀 맞을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빌라를 투자할 때 빌라가 지금 서울의 전체에 보면은 신규 빌라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5% 이하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럼 대부분 다가 지금 95% 정도가 노후 빌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규 빌라가 부족한데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40% 이상은 비아파트에 삽니다. 아파트에 그렇죠. 갈 수 없는 분들이 꽤 있으니까, 많으니까. 근데 그분들도 헌집보다는 새집을 원하는데 새집의 숫자가 너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이게 확산되듯이 아파트 가격이 빌라 가격으로 전가되는 시기가 올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세 사기나 보증보험이나 뭐 기타 이런 그 공시 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제 꾹꾹꾹꾹 이제 가격을 눌러놓고 있는, 인위적으로 눌러놓고 있는데 누르는 만큼 압력은 쌓이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 튀어오를 때가 반드시 올 건데 아직은 그게 이제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가 이제 뛰는 이유가 단순하게 이제 강남이니까 비싸다라고 한다면 다른 지역하고 적용해서 이 강남 다음에 투자할 지역의
어디냐. 네. 또 강남처럼 바뀔 지역이 어디냐는 기준을 못 잡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과 뛰는 지역을 수치적으로 한번 준비하셨잖아요. 이게 네. 뭐 강남의 아파트 전체 뭐 총 가격이 얼마나 이걸 사실 계산하기 어렵고 시시각각 변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갖고 이제 판단하고 지역적인 차이를 볼 수 있냐라고 제가 생각을 고민하다가 1인당 이제 지역 내 총 생산이라는 거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이제 인터넷상에도 있는 건데 강남의 총 생산이 77조 9,200억이에요. 거의 78조 원 정도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소득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17조면은 네. 그게 어느 정도 많은지 작은지를 사실 구분이 안 돼요. 그 많은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용산구. 아직 이제 업무타운이 없지만 용산구는 13조 3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제일 싼 데 같은 건 노도강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특히 강북구 같은 경우 3조 원 정도 됩니다. 도봉구도 3조 원 정도 되고. 그러면은 강남은 몇 배예요? 20배가 훨씬 넘죠. 네. 만약에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2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25배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그런 건 너무 심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비율로서 예, 예. 이제 이미지상으로 본다면 그런 그러면- 정도의 차이가 이게 25배를 곱하면 안 되죠. 초등학생 같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엄청나네요.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를 예, 예, 이제 예. 실감하자면 자, 그리고 서초구가 38조, 그 송파구가 31조예요. 야, 생각보다 서초구, 송파구 차이가 많이 안 나네요. 네네. 왜냐하면은 이게 옛날에 이 강남 서초구가 한 개의 구였어요. 강남구였어요. 그래서 도시 계획을 할 때 강남구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지구를 중점으로 배치를 했고 그거의 배후 주거지로서 서초구에다가 주거를 배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분구가 되다 보니까 이 생산 능력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여기가 업무지구가 중점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서초구 입장에서는 업무지구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헤란로를 이렇게 이수역까지 지금 이수역까지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 가운데 막고 있는 게 서리풀 공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뚫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방역 그다음에 이수역까지 연결되는 업무타운을 지금은 상업지역이 아닌데 더 많은 상업지역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방역 주변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그런 이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강남 3구에 그 합치게 되면은 한 147조 원 정도의 이제 생산 규모를 나타내는데요. 지금 이제 노도강 합치면 얼마예요? 노도강을 합치면은 3조 5천, 3조 7조에다가 13조, 14조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최근에 신고가를 찍은 게 이 종로 중구 쪽이잖아요. 네네. 도심 쪽이. 네네. 종로 중구 쪽도 되게 높네요. 일단은 면적이 강남구에 보니까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종로 중구에서 면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중구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70%가 상업 지역이에요. 네. 근데 종로구는 산지를 끼고 있어요. 궁도 많잖아요. 궁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면적에 비해서 상업 지역의 비중으로 따지면은 종로구보다는 훨씬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구는 61조 3천억의 생산 능력이 있고 종로구는 35조 7천억 정도니까 한 절반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와, 이게 그러니까 저는 도심 쪽이 강남을 넘어설 정도로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생산 유발 효과가. 그렇죠. 중구와 강남구가 거의 이제 한 10조 정도, 예, 한 예. 6조 정도 차이밖에 예. 안 나는 거죠. 그 여의도 영등포도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여의도는 당연히 영등포 구라고 돼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영등포 전체가 아니라 여의도의 생산 능력이 여기에 한 80%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영등포 구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넓이에 비해서 44조 원인데 여의도만 치게 되면 아마 강남과 비견될 정도 탑 클래스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거는 강동구가 9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동구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네. 근데 강서구가 18조예요. 네. 이유는 누구나가 그렇죠. 마곡지구 때문이죠. 네. 마곡지구라는 거는 신도시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업무지구를 중점으로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판교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7만 8천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마곡지구는 16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생기는 용산구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30만 개가 앞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만 개 일자리가 지금 대기업을 위주로 해서 입주가 돼 있다 보니까 일자리를 통해서 또는 기업을 통해서 생산 능력이 일치월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강동구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동구와 강서구가 나중에 자리바뀌면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강동구의 장점은 강남 접근성이 좋다는 건데, 그죠? 그렇죠. 강서구의 단점은 강남 접근성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단점만 극복하게 되면은 강서구가 강동구를 넘어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9호선을 타고 네. 가면은 여의도, 네. 이제 강남을 다이렉트로 오는, 그러다가 9호선 같은 경우는 다른 노선에 없는 급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데 강동구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강남에 출퇴근을 하거든요. 아침마다 죽겠대요. 엄청 멀대. 저 본인 느끼기에. 강서구에 출퇴근한 친구 내가 있어요. 아, 네네. 죽겠대요. 지옥철이라고. 깨서 숨 못 쉬어서 죽는데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제 저희가 종로 이제 강남구가 왜 비싼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생산 유발 효과가 144조 정도가 나오니까. 그리고 영등포구도 왜 비싼지 알겠어요. 네, 그 그렇죠. 조그마한 데서 44조가 나오니까 강남구에 육박할 정도의 높은 가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싼 거예요. 근데 종로 중구 쪽에 인구가 감소해서 뭐 살 사람이 없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100조 가까이 생산 유발과가 있는 동네인데 그러면 이 동네는 왜 사람들이 여기를 안 사고 딴 데 사냐면 그 거주 요건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여기가 공동화 현상이라 그래서 한 10시 넘으면 사람이 없어. 낮에는 밖에 나기가 무서워. 그렇죠. 청계천에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 효과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목숨을 걸고서 여기에 거주 여건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이 공동화 현상을 없애려고 엄청나게 지금 세운상가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게 돼서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된다면 종로 중구의 가치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 부분을 이걸 토대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같은 경우도 이게 만약에 선거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다시 갈 수도 있잖아요. 청와대 말고 대통령실. 아, 대통령실 다시 갈 수 있잖아요. 아, 그죠. 여기 다르니까 다시 갈 수 있죠. 여기 한 가지 특징이 용산구는 그러니까 지금 강남구하고 용산구가 용호상박으로 같이 뛰었는데 강남구는 77조에서 이해를 하겠어요. 네. 근데 용산구는 13조인데도 신고가를 찍었대. 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렇게 되면 우리 예상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사람들이 용산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야, 용산에 대한 개발 호재라는 거를 빼놓을 수가 없는 지역이지. 거의 이 지역 자체가 주거 지역과 업무 지역, 그다음에 상업 지역들이 개발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이 지역이 개발 호재가 많은 건 다 아실 겁니다. 가장 위쪽에서부터 보게 되면 서울역 북부 역세권이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좀 거의 오랫동안 좀 지지부진이 됐다가 올해 이제 착공이 들어갑니다. 올해 하반기에. 그래서 서울 북부 역세권이 이제 2조 원 규모가 투입이 되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요. 이제 용산에서 보면 경부선 철도 지하화. 그렇죠. 이 용산역에서부터 이쪽 한강로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에서는 이제 9조 6천억 원 규모가 이제 투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상가들이 굉장히 여러 상가들이 많은데 그거를 제가 여러 상가들의 투입 비용을 대략적으로 좀 추산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는 약 20조 원 규모가 투입이 되고 국제무지구는 이제 51조 가장 큰 규모가 이제 투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GTX A 노선, B 노선 12조, 그다음에 용산공원 2조, 캠프킴 4조, 유엔사까지 11조까지 했을 때 이 지역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 지역에 투입되는 비용들, 개발 비용들이 거의 111조가 좀 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111조라는 거고 앞으로 향후에 추가적인 개발들이 앞으로도 용산에 더 많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교통이 있는 거하고 지하화 있는 거를 빼고요. 업무지구가 들어서는 것만 계산해 보니까 88조 원의 업무지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 88조 원의 설비를 통해서 생산될 거는 약 100조 원 정도 이상의 된다고 보면은 그럼 이제 이 그 강남 3구를 합친 것만큼 이 용산구에서 생산 능력이 나오게 된다라고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시설과 생산 능력은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투입되는 돈이 110조인 거고, 그죠? 네, 그렇죠. 이제 유발 효과는 뭐 상상을 초월할 그거보다 훨씬 아니면 뭐 많죠. 모르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높이 평가를 하는 건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용산하면 이제 용산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번에 용산 저희 때문에 용산을 돌아다니면서 물건 사려고 하면 제가 많이 만나요. 네네. 그러니까 용산에 제가 뭐 현장에도 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저한테 갑자기 오늘 인사를 하세요. 김영수 대표님 김군님 아니시죠? 그래서 맞다 그러면은 저 때문에 용산을 돌아다니면서 사러 다니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용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 받아들이시겠지만은 그래도 용산 무슨 용산이야. 왜? 용산을 난 싫어. 왜 싫어하냐면 언제 개발될지 모르겠대요. 도대체 저건 언제 개발되는 거야? 뭐 개발된다고 말만 하고 지금 용산 국제업무지구도 2005년도가 6년인가 시작했잖아요. 5년 전에. 예, 그러면은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그렇죠. 그죠? 민족공원은 뭐 20년 넘었죠. 그죠? 한남 뉴턴 20년 넘었죠. 뭐 한다. 그죠? 20년이면요. 제가 30대 때 시작하게 제가 50대인데. 아 제가 근데 20대야지 끝나는. 근데 예. 그 20년 중에서 10년은 빼야 돼요. 10년은 전 세계가 홍역을 앓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만 겪는 게 아니고 다고, 그러면 20년 돼서 이제는 그 20년 걸렸다 치더라도 20년 걸렸기 때문에 이제 준비가 다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동 걸려서 출발을 하면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지금 판단 하에는 우리가 이제 강남 용산 쪽이 이제 고점을 찍어서 네. 최고가를 가는 이유는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강남 저희가 같은 얘기한, 경우는 네. 생산 유발 효과, 네네. 뭐 최고 뭐 서울의 모든 구를 다 합쳐도 강남 한 구를 따라잡기가 힘든. 그렇죠. 도심 빼고. 네네. 도심 빼고 강남 한 구를 따라잡기 힘들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의 파급 효과가 엄청난 거고, 용산구는 용산구 자체의 개발 효과가 엄청나다 보니까 지금 생산 유발 효과는 작지만 앞으로 개발 호재 자체가 앞으로 강남을 따라잡을 만한 호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용산이 최고가를 찍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용산 강남 외에 지금 현재 굉장히 빌빌거리고 있는 다른 구들은 앞으로 어떨 것 같냐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눠본 결과 결국은 용산구 강남구가 고점을 찍은 상태라고 한다면 다른 구의 저점의 아파트들도 다 따라 올라가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 평균을 맞출 건데 강남이나 용산이 내려와서 다른 구하고 수평을 맞추는 게 아니고 용산 강남은 계속 달려갈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이 쫓아가는. 이제 아무래도 용산 강남의 접근성이겠죠. 네. 그런 지역 쫓아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다시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서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서울의 아파트가 앞으로 되게 힘들어지고 우리는 안 올랐으니까 망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앞으로 강남 용산에 뛰어가는 거 많지. 우리 지역이 쫓아간다. 근데 이 쫓아가는 구들 중에서도 우리가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충분히 쫓아가는 데가 있고 못 쫓아가고 나중에 10년 지나도 빌빌거리는 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만큼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들어야 되는 이유. 그렇죠. 그죠? 이번 주 건권대님 세미나는 마감됐으니까 다음 주 이권대 세미나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떤 지역이 쫓아가고 어떤 지역이 빌빌거릴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서 장기적인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 주 세미나는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세미나, 우리 이권대 세미나 여러분들 미리 예약을 하셔야지 들을 수가 있으니까 자, 뭐 이 방송 끝나면은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브리안 107님 용산 개발이 언제나 완성될까요? 10년? 완성이라는 걸 10년이면요. 네. 10년에 완성되면은 이거는 미친 겁니다. 난리 납니다. 저는 20년 봅니다. 20년. 10년 아닙니다. 20년.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맥이 있어요. 지금부터 20년 동안 용산 개발이 완성이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 10년 정도 있다 투자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큰일 납니다. 그런 생각하시는 큰일 납니다. 압구정 아파트가 지금 완성돼서 최고가 찍나요? 분이죠. 완성될 게 보이면 최고가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이 거의 다 올라요. 10년부터 20년 내는 별로 안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될 적기는 이미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싸다. 지금 이제 앞으로 많이 오를 거다. 왜? 이제 개발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겁니다.